안녕하세요. 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여성의원 원장 이용주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다가오는 갱년기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1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먼저 다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홍주고 예방약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독일 미넨데 유방암센터에서 유방암 임상수련을 하고 왔고요. 지금 대구 수성구에서 이용주 여성의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여기 갱년사 TV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많이 와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차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왜 폐경 전부터 증상이 생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 치료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갱년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폐경 전부터 증상이 생기나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갱년기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의 감소, 단순한 감소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불규칙하게 분비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복으로 인해서 이거를 스트레스로 인지한 뇌가 그것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폐경 훨씬 이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이는 문인데요. 이 수용체가 우리 몸에 온갖 장기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뼈, 근육, 뭐 뇌, 혈관, 뭐 장, 뭐 자궁, 난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백소년님하고 크목스님, 네, 안녕하세요. 9시인데도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네요. 네, 소노판 12님, 원장님, 갱년기 호르몬 치료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다양하죠. 근데 왜 호르몬 치료를 누가 왜 하게 될까?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갱년기에 각 단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누면 첫 번째 가임기, 이제 가임기의 후기 가임기가 있죠. 마지막 가임기, 그게 38세에서 42세 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폐경 이행기, 폐경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폐경이 되고 나서 그 이후가 폐경 후기예요. 그러면은 가임기 때는 이렇게 여성의 이제 호르몬의 주기가 기복이 있긴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변하죠. 그래서 매달 생리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가임기예요. 그럼 폐경 이행기는 뭐냐면은 이게 규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란이 됐다 안 됐다. 어쩔 때는 배란이 너무 빨리 되고 어쩔 때는 배란이 너무 늦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호르몬이 기복이 생기고 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모든 호르몬이 다 막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게 지 멋대로 막 분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경 이행기예요. 그러면은 폐경 후기는 뭐냐? 완전히 난소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기복이 없이 그냥 저에스트로겐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폐경 후기예요. 그러면은 가임기라는 거는 바다로 치면은 이게 썰물 밀물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부 입장에서는 어느 때가 밀물이다, 어느 때가 썰물이다 이거를 파악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폐경 이행기가 되면은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잔잔하다가 어쩔 땐 태풍이 몰아치고 어쩔 땐 막 쓰나미가 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도 없고 언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폐경 후기는 이제 완전히 잔잔해진 거예요. 밀물도 썰물도 없고 태풍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그냥 완전히 잔잔한 상태에서 이제 해수면도 낮아졌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구간 중에 어떨 때가 제일 증상이 심하냐? 그거는 폐경 이행기예요. 왜냐면은 가임기 때도 우리가 여성들이
생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월경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내 생리 주기에 맞춰서 언제쯤 아플 것이다, 며칠 아플 것이다. 이거에 대비해서 미리 병원에 가서 뭐 약을 타서 먹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미리 약을 사 먹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폐경이행기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존 반응, 뭐 눈 깜빡거리고 침 삼키고 심장 박동, 혈압 이런 거 조절하는 거, 뭐 수면 각성 이런 사이클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혼자서 이 모든 우리 이제 신체 조직들이 뇌의 어떤 일사불란한 지시에 따라서 쭉 일자로 정렬해서 가고 있는데, 난소만 혼자 이제 낙오돼서 이쪽 가서 깽판 치고 저쪽 가서 깽판 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폐경 이행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폐경 후기가 되면 오히려 증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뇌가 예측을 못해서 조절을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에스트로겐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몸은 다시 한번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경이 되고 나서 한 2, 3년은 조금 힘든데 이 시기가 지나면 그때는 이제 몸이 적응이 슬슬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매달 생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월경통이나 생리 과다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빈혈도 없고 오히려 몸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호르몬 치료의 목표가 달라요. 그럼 후기 가임기는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생리 주기가 변한다. 생리 주기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일어나면 자궁에 있던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난소에 물혹이 생기거나 월경과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서 생리혈이 뭐 너무 길게 나온다, 아니면 너무 짧게 나오는데 뭐 팍팍 쏟아진다,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후기 가임기 때 이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리불순을 완화하는 거, 월경통이나 월경으로 인한 뭐 월경과다 증상을 개선하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폐경 이행기가 되면 호르몬 기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겼다, 계속 피가 난다, 유방통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난소 자체도 막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호르몬이 어쩔 땐 많고 어쩔 땐 부족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부족해서 호르몬 치료 시작했는데 중간에 과다한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잠시 과다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러면 호르몬 먹는 중에 이게 과다 증상이 생기면은 호르몬 약이 그때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현상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호르몬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들 때 호르몬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몸 상태를 잘 봐야 되죠. 내가 어떨 때 호르몬을 먹으면 좋아지고 어떨 땐 호르몬 먹으면 좀 악화된다.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되고 그거를 잘 상의할 수 있는 의사를 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병원에 가고, 왜냐면 이때는 검사도 굉장히 자주 하게 돼요. 왜냐면 내 몸 상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초음파 보자 그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래도 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 하고 지금하고 몸 상태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른 게 이 시기예요.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든 난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난소가 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호르몬 잘 분비 못할 때는 호르몬을 살살 주면서 좀 달래야 되고, 이러다가 또 난소가 나는 배란을 할 테야 이러면서 또 막 갑자기 에스트로겐을 막 분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500, 600, 막 1000까지 막 올라가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피도 많이 나고 갑자기 약간 갱년기 때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브레인 포그 같은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웅웅하고 막 두통이 생기고. 근데 그런 증상이 에스트로겐이 적을 때도 생기지만 많을 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 다시 해봐야 되죠. 너무 높다. 그러면은 당장 호르몬 치료를 중지해야 되고, 호르몬 치료를 안 하는데도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기다리면은 2, 3주 안으로 좋아지는데,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잠깐 호르몬을 낮출 수 있게 좀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검사를 했는데 뭐 500이 나와요, 600이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보통 배란기 때 제일 높은 구간이 보통 300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나는 지금 폐경됐다고 진단받고 호르몬 치료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검사해봤더니 뭐 500, 600, 7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호르몬 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난소가 기능이 떨어지는 요 폐경 이행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가 치료를 해서 먹을 때는 높아봤자 뭐 150, 200이요. 진짜 높아봤자. 우리가 저용량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검사를 해도 100 미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호르몬이 막 500, 600 나온다. 이거는 거의 100%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거예요. 이건 약으로 이렇게 높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폐경 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폐경 후기 때 너무 힘들어서 잠시 호르몬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폐경 후기로 넘어가면 몸이 점차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을 안 먹어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때 내가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증상 조절을 위해서만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이런 것들의 개선을 내가 생각해서 이 이후에도 계속 호르몬 치료를 끌고 나갈 것이냐,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한 10명 중 1명꼴로는 홍조 증상이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폐경 후기에도. 그런 분들은 저용량으로 조금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이따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왜 사람마다 그러면 증상의 강도가 다를까? 보면은 이제 폐경 이행기 때가 증상이 제일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왜 사람마다 증상의 강도가 다를까? 그럼 폐경 이행기 때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뭐냐면요. 이행기 패턴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행기에 4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얇은 점선이 있고, 굵은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길었다 작았다 하는 점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행기를 지나가는 궤적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패턴이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맨 밑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게 완만하게 감소하는 스타일이에요.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게 지금 완만한 감소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행기를 지나갈 때 초반에 폐경 이행기 초반에 호르몬이 완전히 치솟았다가 확 나락으로 후반기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승형 중에 급격한 감소형이에요. 상승형 중에 급격한 감소형. 그러면 이런 분들은 초반엔 상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이 막 천씩 분비되고 막 출혈 증상이 많고 호르몬 치료 받았다 하면은 막 자꾸 출혈이 생기고 유방통 생기고 이런 분들이 보통 이 이행기 초반에 상승형이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기 이제 그냥 상승 없이 감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 두 그래프는 이제 위에 상승했다 감소하는 분들이고, 밑에 이 두 그래프는 하나는 평탄형이에요. 요 가운데 요거는 평탄형이에요. 보면은 거의 폐경 이행기 전하고 후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폐경 후기에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그러면은 난소는 기능이 없는데 이 에스트로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몸의 각 장기에서 만들어요, 에스트로겐을. 그러니까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대개는 내 몸에서 만드는 각 장기 예를 들면 뇌에서도 만들고 뼈에서도 만들고 근육에서도 만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심지어 유방에서도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에서도 만들고 유방은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방에서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은 몸을 순환하지 않아요. 다른 장기로 못 가요. 거기서 다 쓰이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순환하는 에스트로겐은 뭐냐?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폐경 후에 지방에서 원래 폐경 전에도 만들죠. 근데 폐경 전에는 워낙에 난소에서 만드는 에스트로겐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방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탄형이신 분들은 지방에서 만드는 에스트로겐이 좀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 안 해도 돼요. 이분들은 이행기도 별로 심하지 않게 넘어가요. 그리고 폐경 후기에도 많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낙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몸이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이 정도는 적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도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전부터 계속 지방에서도 만들고 계속 꾸준히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무조건 좋냐?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 보통 비만이다. 평생 비만이었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은 펑펑 잘 나와서 좋은데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겠죠. 뭐 심장병이나 뭐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 뭐 이런 위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고 대사 질환 뭐 있을 수 있고 뭐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죠?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 위험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평생 에스트로겐을 이게 누적이 된 게 평생 내가 노출한 내가 만들어낸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높단 말이에요. 그 높은 수준은 호르몬 치료 잠깐 이행기 때 2, 3년 하신 분들보다 더 높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의사랑 상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감소형이 있어요. 감소는 감소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죠. 맨 마지막 그래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결국 끝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폐경 후기에는 이게 호르몬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행기는 그냥 잘 넘어갔을 수 있어요. 완만하게 감소했으니까. 근데 폐경 후기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건조증이 와서 나중에 폐경 후기에 호르몬이 낮으니까 결국 질건조증이 오겠죠. 근데 내가 성생활을 별로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빈뇨나 야뇨 이런 비뇨생식기계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든지 질염이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낮을 수 있겠죠. 이제 폐경 후기 들어서 계속 에스트로겐이 저 에스트로겐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저용량으로 폐경 후기부터 길게 시작하면 좋겠죠. 한 5년 정도 해서 골다공증 발생 시기를 뒤로 조금 미루면 그 이후에 이제 노년기 때 조금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 목적이 그러면은 증상 완화가 목적이 아닌 거죠. 어떤 예방적 목적으로 하는 건데 보험을 들어놓는 거랑 비슷하다. 지금 5년 이제 들어놓고 5년 이제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타먹는 건 언제 타먹는 거냐? 내가 나중에 80살, 90살 됐을 때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 이거를 조금 예방하는데 그때 효과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둘 다 상승인데 하나는 후에 또 이게 낮아요. 폐경 후기 때 에스트로겐 이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행기는 이행기대로 엄청 고생하고 그 다음에 폐경 후기 때는 또 후기 때 또 너무 낮아서 고생하고 이 제 최악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저예요. 저. 그러니까 이행기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감정 기복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호르몬 치료했다면 막 유방도 아프고 막 이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골다공증 생긴다고 그러고 질건조증 생긴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조금 이행기 때부터 시작해서 길게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같은 상승형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떨어지는 것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폐경 후기에도 어느 정도 호르몬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행기 때 잠깐 하고 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폐경 이행기 때 나의 호르몬이 어떤 궤적을 겪느냐. 그러니까 난소가 이제 이 100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이 궤적이 누구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거는 여성들이 평생 분비하는 호르몬 양이 이렇게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요 가운데 실수한 요게 뭐냐면 거의 50%의 여성들이 요 정도 수치의 에스트로겐을 평생 분비한다라면은 맨 아래쪽은 5% 정도의 여성들은 이렇게 평생 낮은 호르몬을 분비해요. 에스트로겐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기 난소 기능 부전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런 분들은 유방암 위험을 걱정하는 거는 바보예요. 왜냐면 유방암 위험 중에 가장 센 위험 요인은 뭐냐면 이제 유전적인 거. 그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이 평생 내가 에스트로겐에 얼마나 노출됐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가 살짝 더해지는 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계속 낮았기 때문에 이 저에스트로겐 상태로 인한 건강적인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안 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또래 연령층의 여성들에 비해서 일찍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혈관 건강이나 혈관의 탄력성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혈관 노화가 보통 여성들은 폐경되고 나서 50대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30, 40대부터 그럼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노화가 빨리 오겠죠. 동맥경화증 이런 게. 혈관이 튼튼해야 내가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뼈 근육이 튼튼해야 오래 사는데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에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이런 그룹의 여성들한테는 보약이다. 보약. 유방암 위험을 걱정하는 거는 바보다. 근데 내가 유방암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 못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 치료가 이 사람한테 그 유방암을 일으킨 것이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내 난소 양쪽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보면 이 맨 위에 요거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분비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이제 위에 상위 5%인 거예요. 상위 5%.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평생 에스트로겐 굉장히 많이 분비하고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도 꽤 많이 분비한다. 그러면은 우리 50%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폐경 전에 분비하는 거의 비슷한 레벨을 폐경 후에도 이 여성들은 분비한다. 그러면 이 여성들은 호르몬 치료할 필요 없죠. 없어요. 폐경 후기에도 아무 증상이 없을 거고 골다공증도 거의 없을 거고 이런 분들은 유방암 위험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려야 되겠죠.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갱년기에 각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마지막 가임기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의 시기고 이행기 초기 말기가 있는데 이행기 초기까지가 불균형의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나타나는 거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변하고 생리통, 생리과다 생기고 유방통, 무록 생기고 복부팽만도 생기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정체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담백하게 드셔야 돼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좀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서 난소에 무록 이런 게 잘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왈경 중심으로 앞뒤로 한 2, 3년 정도? 요때가 최악의 시기예요. 이게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막 호르몬이 완전히 왔다 갔다 막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요 대혼돈의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뇌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많아요. 뇌가 이 호르몬의 기복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 대응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수면장애, 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랑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수면도 안 되고, 감정기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에 돌아다니는 뭐 혈당이나 지질 이런 것들도 수치가 마구마구 변하고, 혈압이 변동이 생기고, 그리고 뇌가 이거 지금 조절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다른 거 중요한 일 못해요. 뭐 회사의 업무 이런 게 예전보다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기고, 에스트로겐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몸이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막 아파요. 쑤시고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딱 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게 염증에 의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경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요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에스트로겐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제 폐경 후기에 이제 초기 한 2년 지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슬슬 적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폐경 후기 말기가 되면은 그냥 폐경 전하고 똑같아져요. 활기찬 우리 할머니들 많이 보잖아요. 어디 배드민턴장이나 뭐 탁구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걷기 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얼굴도 밝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골다공증, 근감소증, 그다음에 부부간의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질건조증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여성은 평생 내내 에스트로겐이 자기가 스스로 분비를 잘하고 심지어 폐경 후에도 분비를 잘한다. 각 장기에서 그리고 플러스 지방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호르몬 치료 안 해도 되죠.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근데 참을만 하다. 내가 뭐 운동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건강관리 했더니 뭐 살만하다. 삶의 질에 별 영향이 없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맨날 싸운다. 아니 잠을 못 자고 막 직장에서 업무가 잘 안 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피폐해지고 너무 매일매일이 막 전투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승진에 뭐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 지경이면 그때는 하는 게 좋겠죠. 예,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꼭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거는 뭐냐면 저에스트로겐 상태가 젊을 때부터 있었던 분들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은 꼭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유방암 걱정하는 거는 바보다. 왜냐면 유방암 걱정하다가 내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기 난소 기능 부전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난소 기능이 보통 우리가 50대가 평균 폐경 나이잖아요. 근데 40대 이전에 이미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40대 이전에 이미 40대 후반 같은 그런 난소 기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대는 뭐 10,000명당 1명이고 그 40대 이제 35세에서 40세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분들이 100명당 1명 있어요. 그러니까 35세 이후에는 그럼 꽤 많은 거죠. 100명당 1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만큼 골다공증이 오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폐경되는 나이, 이때까지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거를 유방암 위험으로 치환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40세 폐경이 됐다고 치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남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매달 분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기 때 분비되는 게 거의 300, 뭐 400 이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매달 분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기 난소 기능 부전이라서 난소 기능이 일찍 떨어져서 매일 호르몬 이 하나를 먹는다, 에스트로겐을. 그럼 이거 먹어가서 올라가는 수치가 100 정도예요. 높은 용량을 먹어도. 그러니까는 지금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호르몬을 먹는다고 해도 에스트로겐 농도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그냥 안전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에스트로겐 먹는 거 호르몬 치료하니까 나 유방암 걸리겠네 이런 걱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0대 골다공증 환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조기난성 기능 부전이 없어도 50대 골다공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분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역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젊을 때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든지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영양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뼈를 만들려면 칼슘 뭐 이런 이인 뭐 이런 미네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콜라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콜라겐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콜라겐이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려면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양소 골고루 다 섭취해야 이게 뼈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영양소가 없으면 이게 뼈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5세 때가 이 뼈 나이가 피크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특히 요즘 젊은 분들 그 우리 아이돌들 몸매를 따라 하려고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 50대 골다공증 환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뼈 나이를 이 피크를 찍어야 되고 35세까지 그때 이 골밀도를 제대로 높여놓지 않으면 이게 나이 들어서 만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뇌에서 판단을 해요. 아,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피임을 해요. 몸이 스스로. 그 피임 방법 뭐냐면 배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월경이 되죠. 그러니까 생리불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그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다이어트를 아주 극한적으로 하시다가 제가 무월경 오신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그러면은 무월경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을 때 에스트로겐 팡팡 나와야 될 때 에스트로겐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난소 기능 부전은 아니지만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 부전이 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이제 난소한테 야, 너 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젊은 나이부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소 수술로 인한 폐경.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난소를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양쪽을 다 절제했단 말이에요. 한쪽을 절제하신 분은 괜찮아요. 한쪽 난소가 충분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양쪽을 다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이 나와요. 물론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만들지만. 근데 우리가 폐경이행기라는 거는 난소가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궤적이잖아요. 어쨌든 기복이 있어도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이 궤적이 있잖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100이었다가 갑자기 확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한 게 아니고 그냥 추락한 거예요. 땅바닥에 확 부딪혀서 펑 폭발한 거란 말이에요. 몸이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소 수술을 했으면은 호르몬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뭐 유방암 환자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충격을 줄여줘야 되고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여줘야 돼. 서서히. 몸이 놀라지 않게. 그래야지 이 몸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자궁수술하고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난소 수술을 같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예전에는 의사들도 무식해서 이게 갱년기가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궁수술하러 왔는데 나이가 뭐 한 50쯤 됐어. 그러면은 그때 의사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뭐 난소 있어봤자 안 받게 더 걸려요 하면서 다 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 뭘 알아요. 자기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난소 남겨두면 나중에 암 생긴다고 하니까 아 그럽시다 하고 얼떨결에 동의해가지고 난 자궁수술만 사실 하면 되는데 난소수술까지 양쪽 다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폐경 증상을 겪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궁을 내가 적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오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애초에 자궁수술하러 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궁은 수술해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마도 그때 난소수술 하신 것이 아마 그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소 수술로 인한 폐경은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일정 기간 하셔야 되고 뭐 쭉 가실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난소 수술을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각 장기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에스트로겐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난소에서 분비하는 테스토스테론이 가서 거기 가서 전환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으로. 근데 이것까지 없어지니까 동시에 그 각 장기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갑자기 소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경 증상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진짜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 뭐 이혼의 이기다, 뭐 자식이 너무 뭐 비행 청소년이 될 지경이다, 이 불화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잘릴 지경이다, 이런 경우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하는 거는 뭐 길어봤자 뭐 3년, 아주 길어봤자 5년인데 그것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이거를 그냥 온전히 다 겪었다 그러면은 결국 폐경 후기가 돼서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이 시기에 겪었던 많은 일들의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 다 망가지고 직장에서 명성도 깨지고 그거를 나중에 복구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거는 하겠다고 하면 다 말리죠. 제일 이제 잘 아시는 게 유방암 환자. 그 다음에 자궁암 또는 난소암이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궁암이나 난소암이 일부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 의사랑 상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 이거는 좀 상대적인 건데, 먹는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이제 통과돼서 대사가 되면서 우리 혈액 응고 인자의 조성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 혈액의 흐름이 응고되려는 힘, 그다음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으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응고되려는 힘이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은 혈관이 손상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칼에 베었다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응고 시스템이 탁 발동돼서 피가 멈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안에서 액체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방창이라고 하죠. 이게 외부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거 말고 혈관은 전체도 멀쩡한데 안에 내피에 안쪽에 미세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혈액 응고 인자가 가서 그걸 복구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발동이 되느냐? 예를 들면 혈압이 매우 높을 때,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뭐 180, 190 이런 식으로 높을 때 압력이 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살이니까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가겠죠? 그럼 그때마다 복구를 하면서 혈액 응고 인자들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액 응고 인자가 태어나면서 원래 조금 그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겠죠. 가족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도 이 혈당 자체가 이게 독소기 때문에 이 혈당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남아있으면서 혈관 내피에 계속 손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관염이 있으신 분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혈관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먹는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바르는 호르몬 치료, 간을 통과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 결국은 다 혈관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안 되죠. 당뇨 환자도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혈관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혈관 합병증이 없는 초기 당뇨 환자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먹는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되니까 활동상이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활동성인데, 그래서 간질환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간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럴 때도 먹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르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이제 누가 언제 해야 될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그러면은 오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막 대혼란의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는 대비가 아니죠. 일단 이건 맞닥뜨린 거니까 대비가 안 되죠. 대비는 요 마지막 가임기 요때 해야 돼요. 38에서 42세 요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하면 더 좋고, 이제 늦었어도 요 시기부터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기관, 자궁남소 유방 검진을 잘 하자. 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이 있죠. 거기에 더하기 이제 자궁난소 유방 초음파를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생리불순이 있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한다. 생리불순이 있을 때. 생리불순이 결국 에스트로겐 우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식물성 호르몬은 이 시기에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물성 호르몬은 일종의 파이토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트로겐 우세인데 여기다 식물성 에스트로겐까지 들어가면 이제 불란드 부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요. 지금은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물성 호르몬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식물성 호르몬이 효과가 있는 시기는 폐경 후기예요. 완전히 잔잔할 때. 그때는 돌멩이만 딱 던져도 뿅 하고 이렇게 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다 돌멩이 던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물성 호르몬은 돈만 버리는 거다. 그다음에 호르몬 검사로 미리 진단할 필요 없다. 그냥 미리 진단을 해서 뭐하게 AMH라고 안티뮬러리안 호르몬 요즘 많이 검사하시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임신이 가능한지 걱정이 된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폐경 진단 목적이 아니죠. 근데 애기 다 낳았어. 지금 애기 다 낳고 애들 잘 크고 있고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다. 그런데 미리 폐경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AMH 검사를 한다. 이거는 그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진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진단을 왜 하느냐? 이분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돕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폐경은 누구한테나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100% 알 수 있어요. 너 언젠가 폐경 와. 이거는 너 언젠가 죽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왜 진단을 하느냐. 검사했는데 난소 나이 높아서 좋으면 뭐 어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폐경 나이가 남들보다 막 3, 4년 늦어질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폐경 나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근데 검사했는데 또 뭐 한 3, 4년 내가 더 나이 많게 나왔어. 그럼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진단할 필요 없다. 내가 증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요 시기에 하면 좋은 거 예방 접종을 하자.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대혼란의 시기가 오면은 국방부가 나선다고 했죠. 그럼 보건복지부는 이 전쟁통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상포진 50대 초반에 오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거 예방접종, 그리고 매철마다 독감 예방접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운동. 우리 여성들이 근육운동을 진짜 안 한다고, 남성의 절반밖에 안 된대 근력운동한 여성들이. 그래서 이거는 살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제 앞으로 호르몬이 이제 막 대혼란기가 왔을 때 근육이 얼마나 이게 받쳐주느냐가 그 시기를 지나는 힘이 돼요. 근육 자체가 엄청난 내분비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근력이 그때 많이 감소하고 통증도 생기기 때문에 이 근막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실제 근이 이 골격근이 얼마나 잘 정렬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통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뇌 운동도 중요하겠죠. 지금 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내가 이걸 조절해 나갈 건가. 지금 무의식에서 지금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조절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이나 기도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힘들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관리를 잘해야 되죠. 식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꼭 챙겨 먹자. 우리나라 여성들이 단백질을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300칼로리 적게. 왜냐면 앞으로
미리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행기 되면 살이 찌거든요.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칼로리를 아무리 줄여도 쪄요. 그러니까 체중에 대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체중에 대한 건 잊어버려야 되고 칼로리 300칼로리 적게 먹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군량미가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총탄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 몸무게는 날씬해질지 몰라도 근감소 오고 골감소 오고 나중에 폐경 오게 됐을 때는 완전히 망가진 몸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이 찌더라도 300칼로리 줄이는 거가 대충 밥 한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잘 먹어야 된다. 살은 나중에 다 빠진다. 내가 근육 유지만 잘하고 우리가 건강한 식단만 유지를 잘하면 살은 나중에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목표를 이전보다 낮게 잡자. 왜냐면 이행기가 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왜 그렇죠? 뇌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이럴 때 절대 자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치매가 절대 아니고 요 시기에만 잠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내가 절전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조금 20%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집이 지저분해도 눈 질끈 감고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고 애들을 뭐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하던 거 남편 뒷바라지 하던 것도 조금은 이렇게 넘겨야 돼 이제는. 엄마가 좀 요즘 몸이 안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요령. 예전에 당연하게 나의 어떤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이 이제 버겁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좀 반항심도 들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잘 거절하는 거,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거절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돌보던 습관에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가 1시간짜리죠.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갱년기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폐경 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 뭔가 마음을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이 시기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다시 또 행복한 시기가 온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갱년기에 좋은 영양제 없나요? 영양제는요. 일단은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잘 하고도 내가 조금 좋은 영양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시고 항산화제 정도 하나 드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장이 안 좋으시면은 유산균은 꼭 드시는 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때 유산균 뱃속에 있는 우리 미생물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거기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거 복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뭉게구름처럼 처음에 열감, 짜증 정도였는데 우울감도 심해지고 갱년기 약을 복용 중인데 2달이 넘었는데 증상이 나아지는 느낌이 거의 없고 감정 기복은 더 심해진 것 같다. 지금 이제 대혼란기에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뇌가 엄청나게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 기복은 뭐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촉발 요인은 호르몬이겠지만 감정 기복이 생기는 다른 요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이게 감정 기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 수용성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조금 더 배타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 돌봄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음과 동시에 자꾸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스스럼 없이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짜증이 나고, 이게 그 감정이 밖으로 배출되면 화고 안으로 삭히면 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과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뇌도 결국은 감기같이 지금 상태 안 좋은 거니까 뇌 전문의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니까 같이 저는 항상 협진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르몬 치료로 완전히 깨끗하게 좋아지기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난소에 호르몬 기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몬을 먹는 것 자체가 그 기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기복을 없애려면 엄청 센 호르몬을 경부피임약 수준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에 대해서
그냥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말 힘들 때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조금 잘 풀어나가시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다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제가 저희 갱년사 TV 라이브 할 때 꼭 오시면은 그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꼭 와주세요.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